오늘을 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3월 19일 수요일 오전 10시 5분이 됐습니다. 항상 10시 5분이면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가 시작이 됩니다. 경제상식 퀴즈의 정답도 알려드려야 되는데요. 정답은 구제역이었습니다. 구제역. 최근에 한우농가 비롯해서 구제역이 좀 퍼지고 있어서 걱정인데요. 이 전염병 잘 막아야겠죠. 그리고 백신 접종을 해도 항체 형성되는 데까지 한 2주 정도가 걸린다고 하니까요. 각별히 더 또 조심을 해야 하는 때이기도 합니다. 1745님이 한우를 키우는 청년입니다. 구제역 때문에 친구들도 못 만나고 집에서만 대기해야 하네요. 방역기간이 풀리면 커피라도 마셔야겠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힘내시길 바라겠고요. 6624님은 살처분되는 가축을 보면서 눈물 많이 흘렸습니다. 다시는 가축을 안 키우고 있네요.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1776님은 어릴 적에 축산업을 하셨던 아버지가 생각납니다. 어린 송아지는 젖병을 물려가면서 키우셨는데 전염병이 돌면 속상해하셨던 기억도 나네요.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특히 3536님이 가급적 나부터 한우 키우는 곳 근처는 방문하지 맙시다. 전염병이기에 각별히 조심해야죠.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다들 좀 각별히 신경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증시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조금 엇갈리는 흐름인데요. 코스피는 2636까지 올라섰습니다. 0.9% 오르고 있고요. 반면에 코스닥은 0.4% 내린 742.4 가리키고 있고요. 최근에는 삼성전자가 힘을 내면서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코스닥보다는 더 강한 흐름이고요. 오늘도 삼성전자는 2.17% 올라서 58,850원까지 올랐습니다. 하이닉스는 1.7% 오른 206,500원, LG에너지솔루션은 1.8% 오른 331,000원 1,000원 정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 내에서는 알테오젠이 2.7% 하락, 그리고 HLB도 3.5% 하락. 오늘은 바이오 관련 기업들이 좀 조정을 받고 있는 흐름들, 그리고 삼성전자 오르니까 코스닥 내에서도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자동차 관련 업종의 주가가 최근에 좀 부진하죠. 현대차도 계속해서 20만 원 언저리에 좀 갇혀 있고, 우리나라 수출 효자 품목인데요. 반도체와 함께 자동차는. 근데 미국에서 계속해서 관세를 부과하겠다. 또 최근에 중국 업체들도 국내 시장에 또 공격적으로 들어온다고 하고요. 자동차 시장 다사다난한데요. 발음만큼이나 어렵다는 뜻입니다. 자동차 시장 한번 또 깊이 있게 들여다보시죠. 심층 인터뷰 시간입니다. 국민대 자동차 운송 디자인학과 권용주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네네. 우선은 우리가 관세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요즘에 자동차 업계 가장 큰 화두이기도 하죠. 당장 다음 달 2일이죠. 미국이 네. 자동차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게 지금 얼마를 부과하겠다. 뭐 정확히 나온 겁니까? 뭐 정확히 퍼센테이지는 안 나왔는데 지금 흘러나오는 얘기는 뭐 25%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뭐 적게는 10% 최대 25%까지 예상이 된다라고 하면 10%도 버거운데 네. 25%가 정말 부과된다? 이거는 뭐 한마디로 한국에서 만들어진 차는 미국에서 판매하지 마라 라는 메시지하고 거의 동급의 의미로 봐야죠. 관세를 감안하면 4천만 원짜리 차를 5천만 원에 팔아야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5천만 원에 팔면 미국에서 3천만 원 후반이나 4천만 원에 그냥 판매하는 경쟁사들은 그대로 있는데 네. 우리만 5천만 원 팔면 누가 미국 소비자들이 선뜻 구매할까요? 근데 이게 어찌됐든 간에 미국 입장에서는 어느 나라든 예. 자동차 보편적으로 다 매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나라 자동차도 미국 들어갈 때 똑같이 관세, 뭐 10%가 됐든 얼마가 됐든 똑같이 물린다면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상대적인 피해보다는 절대적인 피해가 될 수도 있겠네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예. 보편 관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도 똑같이 관세가 매겨지면 동일한 조건 아니냐. 네. 여기서 뭘 봐야 되냐면 그럼 대체 미국으로 수출을 누가 많이 하는데
이걸 봐야 되겠죠. 수출을 적게 하는 나라는 보편관세에 맞아도 그래 나 그만큼 안 팔면 돼. 근데 많이 하면 네. 더 많이 그쵸. 피해가 오는 거잖아요. 그 참고로 이제 미국이 어떤 나라냐면 자동차에서 왜 이렇게 자꾸 집착을 하냐면 미국이 자동차를 1년에 한 1,600만 대 정도 판매를 하거든요. 1,600만 대. 예, 우리보다 딱 한 9배 정도 큰 시장입니다. 그런데 그럼 1,600만 대가 다 미국에서 만들어지냐. 이거를 보면 미국에서 만들어지는 거는 대략 한 1,000만 대 조금 넘어요. 그런데 미국이 수출을 안 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네네네. 예, 미국이 약 한 300만 대 정도를 해외로 수출을 해요. 네네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만든 거는 700만 대가 미국 내에서 판매가 되고 전체는 1,600만 대가 판매가 되니까 대략 한 800만 대 정도가 이제 해외에서 들어가요. 수입돼 오는 거죠. 그러면 트럼프 시각은 대통령의 시각은 여기서 이제 비롯되는 거예요. 야 수출보다 수입이 많네. 미국에서 만들어진 자동차도 다 미국에 팔아도 모자랄 판에 네. 왜 이렇게 수입이 많은 거야? 이걸 보는 건데 그러면 미국의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가 어디일까? 1등이 멕시코예요. 주변 국가에 조립해서 들여오니까. 그렇죠. 그 잘 아시겠지만 이제 옛날에 북미 나프타부터 해가지고 USMCA 해가지고 이제 지난번 트럼프 일기 정부 때 다시 협정을 체결했었죠. 네. 시간당 근로자 임금을 뭐 8달러 이상 생산을 해야만 원산지를 인정해주고 네. 여러 조건들이 붙었었죠. 그래서 그때 멕시코에다 많이 지었어요. 네. 멕시코가 거의 한 300만 대를 수출합니다. 미국에. 네. 그럼 2등이 어디냐는 2등. 네. 2등이 한국이에요. 우리나라가 미국에 약 한 154만 대 정도 수출을 합니다. 네. 3등이 일본이에요. 그러니까 일본도 우리보다 조금 떨어지긴 한데 거의 비슷한 수준 한 150만 대 정도 수출합니다. 그러니까 보편 관세를 붙이면 멕시코, 한국, 일본 순으로 그만큼 불리한 측면도 많아진다라는 거죠. 당연히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죠. 뭐 우리 정부는 일단 뭐 관세 면제를 요청한다고 하는데 이게 받아들여질지는 알 수는 없는 거고. 네. 그러면 대안은 미국에서의 생산을 늘릴 수밖에 없는 겁니까? 지금 나오는 얘기는 이제 그렇게 흘러나오는데 그럼 예. 대체 이제 우리 관점에서 한번 보는 거죠. 예. 우리 관점에서는 그럼 우리나라 전체 자동차 생산이 약 한 410만 대 정도 하는데 그중에 수출을 278만 대 정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미국에 가는 게 150만 대가 넘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약 한 51.5%가 이제 미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현지 생산을 늘린다 이걸 피하기 위해서 네. 현대차와 기아 같은 경우는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현지 생산을 늘릴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공장을 모두 새로 짓는 공장까지 가동을 하면 미국 현지 생산을 123만 대까지 늘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123만 대를 늘린다는 건 국내에서 생산 물량이 감소한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렇죠. 네. 국내 생산이 약 한 40만 대 정도 줄어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는 누가 있냐면은 미국에 거의 전량을 수출하는 한국 GM이 있어요. 아하. 한국 GM이 1년에 약 한 50만 대 정도 미국에 수출합니다. 그렇죠. 그럼 이걸 두 개 다 합하면 대략 한 90만 대 물량의 수출 시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잃어버리면 그만큼 생산을 줄여야 되겠다라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디론가 가야죠. 예, 예, 예. 우리가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은 대체 시장을 찾는 거예요. 그래 좋다. 미국의 현지 생산을 늘리고 국내 생산 물량이 줄어들면 참고로 말씀드리면 50만 대만 줄어도 어느 정도 사이즈냐면 기아 광주 공장이 연간 최대 생산이 50만 대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50만 대 수출을 못한다. 기아 광주 공장 하나가 사라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엄청난 거네요. 도시 하나가 거의 경제가 휘청일 수 있는. 마비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전략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똑같아요. 일본도 지금 똑같은 상황이어서 그래서 일본이 미국의 트럼프 정부에 선제적으로 가서 예. 우리는 저 나중에 자동차 관세를 좀 매기지 마세요라고 로비를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이시바 총리가 먼저 정상회담했죠. 네, 우리는 못했는데 그래서 혹시나 걱정을 했는데 이제 트럼프 정부 관점에서는 그건 모르겠고 그건 그거고 자동차로 똑같아. 라고 해서 지금 한국과 일본이 거의 비슷한 입장인데 그나마 일본은 미국의 현지 생산을 오래전부터 조금씩 늘려왔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산업 규모에 비하면 이제 받는 여파가 조금 적을 수는 있으나 어쨌든 일본도 150만 대 수출이 작은 양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격이죠. 일단 말씀해 주신 걸 또 하나하나 좀 세분화해서 또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일단은 우리나라도 미국에다 최대 123만 대까지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현지 확장 공장 다 가동하면 새로 짓는 것까지 능력은 갖고 있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 뭐 미국 엘레바마나 조지아나 현대기아차 그렇죠. 많이 또 새로 확장하지 짓는 않았습니까? 공장도 있으니까요. 그러면은 일단은 자금 여력으로는 뭐 현대기아차는 당연히 그 투자 여력은 있을 테고요. 예, 근데 이제 거기에 대응하지 못하는 다른 업체들은 또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죠. 한국 GM은 앞에서 대부분의 물량이 이제 수출용이다. 거의 다라고 보시면 돼요. 한국 GM 입장에서는 또 이제 외부에서 보는 관점으로는 계속해서 철수설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 가능성은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어쨌든 2008년도에 한국 정부가 돈 지원해 주면서 네. 2028년까지는 한국에서 무조건 사업을 한다라는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 약속에 따르면 2028년까지는 사업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2025년인데 당장 올해 하반기부터 미국에서 출간세에 영향을 받아서 수출 물량이 줄어든다라고 하면 또 내년까지 간다 그러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하게 되죠. 그러면 한국 GM은 대책이 뭐냐면 지금 예전의 사례를 보면 네. GM이 대우자동차를 인수한 게 2002년인데 예. 저도 그때 옆에서 봤는데 그때 인수해 가지고 한 100만 대까지 회사를 키웠어요. 네. 연간 생산 대수를. 근데 그때 주요하게 히트했던 게 유럽 시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만든 제품을 유럽에서 팔았어요. 네. 유럽에서 잘 팔렸습니다. 그랬는데 GM이 유럽에 있는 이제 독일 자회사에다가 유럽 판매 물량, 생산 물량을 주고 아하. 그때 한국 GM은 중앙아시아나 기타 제3세계 시장만 판매할 수 있도록 만들면서 네. 생산 규모가 축소가 됐던 거예요. 음. 그때 축소가 되면서 이후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군산에 있는 공장이 이제 문을 예. 닫게 되죠. 그래서 나머지를 시장을 어디로 봤냐면 그 이후에는 미국 쪽으로 본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미국 쪽으로 갈 수 없다 그러면 다시 유럽 쪽으로 판매 시장을 좀 바꿔야 되는 관점인데 그거는 이제 GM 본사의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자회사랑 관계없이 그냥 한국에 있는 물량을 유럽으로 보낼 거냐 이제 그런 작전을 아마 GM 본사에서는 하고 있을 거예요. 어쨌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한국의 생산 기지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네. 한국에서 원하는 건 GM은 연구개발 능력이에요. 아. 예, 한국의 연구개발 능력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그 연구개발 능력을 활용하고 싶어하는 욕심은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수출 못한다면 이제 다른 대체 시장으로 유럽을 충분히 고려해 줘야 되지 않을까. GM 본사에서. 근데 미국. 그거는 이제 GM의 차량이 유럽에서 많은 인기를 끌고 유럽에서 더 많이 잘 팔려야 된다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쉐보레 브랜드로 유럽에서 이제 예전에 꽤 인기가 좋았기 때문에 예. 예, 그쪽에서 이제 어떻게 물량을 좀 만들어주는 그런 작전을 펼 수가 있겠죠. 근데 또 GM 입장에서 보면은 연구개발 R&D는 한국이 굉장히 매력적이라 할지라도 그렇죠. R&D 쪽에서 솔직히 고용이 많이 일어나진 않잖아요. 제조만큼은. 그렇죠. 예. 근데 우리 입장에서 이것도 걱정이 되는 거고 어찌됐든 간에 2018년에 산업은행의 지원을 받으면서 약속한 건 10년간 유지하겠다. 네. 근데 그게 이제 한 3년 남았어요. 3년 남은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처럼 유럽도 안 뚫리고 네. 미국에서 계속 장벽이 생겨서 생산이 어려워지거나 하면 2028년까지는 어쨌든 약속은 지키겠죠. 네. 그런데 아마 그 이후는 알 수 없고. 알 수가 없는 그런 근데 이게 담담한 상황이 갈 수도 있겠죠. GM의 어떤 뭐 창원 공장이나 한 군데 문을 닫는 걸로 예를 들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까 그 광주 기아차 공장의 그 연산도 한 50만 대 정도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50만 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1차 협력사, 2차 협력사, 당연하죠. 3차, 4차, 5차 협력사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 우리가 산업의 보통 규모가. 자동차 가치 사슬 체계를 얘기할 때 예. 뭐 13차, 14차까지 얘기해도 해요. 14차까지 있어요? 예, 왜냐하면 조그만 볼트 하나 만드는 회사까지 영향이 가니까. 예. 예, 그러다 보면 항상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자동차 회사가 망한 적은 없습니다. M&A는 된 적이 있어도. 근데 공장이 문 닫은 적도 없었어요. 그때 2008 그 당시 군산 공장이 처음이었습니다.
GM의 군산 공장. 예, 그래서 그때 어떤 국내 교훈 사례가 생겼냐면 자동차 공장이 문을 닫을 수도 있다라는 첫 번째 사례가 생겨서 엄밀한 현실이죠. 그렇죠. 우려를 하고 있는 거죠. 또 뭐 전기차 시대가 되면 또 일손도 덜 간다고 하니까 네. 부품도 덜 들어가고. 일단 미국 이야기 더 이어가 볼게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장벽을 그렇게 높이면 미국 자동차 업체들한테는 좋은 겁니까? 오히려 포드 CEO는 미국 자동차 산업에 더 타격을 받을 거다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그 미국의 빅3라고 하는 GM, 포드, 크라이슬러도 지금 이제 스란티스죠. 또 캐나다하고 멕시코에 공장이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쪽에서 만들어진 차를 무관세로 갖고 와서 미국 시장에다 판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자동차만 갖고 오는 게 아니라 부품도 많이 갖고 와요. 그러니까 관세라는 게 완성차만 붙이는 게 아니라 부품도 붙여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가격도 상승이 돼버리는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미국 3사마저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소비자도 미국에서 생산되는 자동차의 가격이 네. 올라가 버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게 과연 미국에도 좋은 것이냐라는 의견을 이제 포드의 진팔리 CEO가 공개적으로 제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미국 자동차 업체 입장에서도 결코 좋은 거는 아닌데 트럼프의 눈에는 오로지 제조, 일자리 네. 이게 또 우선적으로 또 보일 때.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정부에서 보는 건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건 완성차만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부품도 다 들어와. 이 얘기입니다. 다 데리고 와라. 네, 부품 회사까지 미국에 다 와서 미국에서 모든 거를 다 가치 사슬 체계를 만들어라라고 하는 게 이제 트럼프 정부의 입장인 거죠. 근데 우리나라도 현대기아차 미국 뭐 엘레바마 조지아 나갈 때 네. 협력사들도 같이 나가고 같이 나가긴 하죠. 멕시코에다 공장 지을 때 멕시코 주변에 중소기업들도 협력사 같이 따라 나가서 공장 짓고 하지 네. 않았습니까? 근데 그게 더 많아지면 국내 그런 산업의 생산 체계라든지 이 밸류 체인이라고 하는 것들도 같이 많이 또 이탈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부품사도 국내에서 지금 일부 부품을 만들어 가지고 미국의 현대차 조지아 기아차 조지아 공장이나 엘라바마 공장에 공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런 것마저 관세를 붙이게 되면 현대기아차도 미국에 생산하는 생산 비용이 올라가게 돼요. 그러면 결국은 미국 현지에서 조달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의 공급망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가급적 한국 회사는 한국 자동차 부품 회사 걸 써야지라고 했던 생각이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아하. 그러면 미국 현지에 있는 미국 부품 회사를 내가 써버리겠다. 그게 더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서 지금 국내에 이제 나오는 얘기는 이게 완성차도 완성차지만 부품 자체가 흔들릴 수가 있겠다.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 거죠. 중소기업 입장에서 보면 사실 이제 멕시코에다가 공장을 짓는 것도 엄청난 큰 결정인데 그럼요. 그보다 인건비라든지 생산 원가가 훨씬 더 높은 미국에다가 네. 부품 공장을 지어야 한다면 사실 우리나라 자동차 협력사들은 진짜 마진 박하지 않습니까? 거의 뭐 박하죠. 흑자 적자 왔다 갔다 1% 하는 정도인데 2%도 뭐 왔다 갔다 할 정도니까. 그러니까 거의 뭐 완성차 업체가 죽지만 않을 정도로만 유지를 시켜주는 그 정도 마진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뭐 그 동네 전문 용어로 CR이라고 하는데 네. 이게 코스트 리덕션이라고 해요. 예. 원가 절감. 그렇죠. 거의 뭐 장부 회계를 다 투명하게 보면서 이거는 분명히 원가 절감 여지가 있는데 왜 안 하는 거야? 이렇게 관여를 하니까 부품 가격 내려라. 그러니까 그 중소업체들 입장에서 보면은 진짜 미국에다가 우리가 공장을 짓고 지사를 둔다고 이게 또 상상하기도 힘든 일이 어렵죠. 되는 그런데 거고요. 그렇게 못하면은 완성차 회사가 앞으로 미국에서 생산하는 완성차는 미국에서 조달할 거야라고 하면 국내 부품 공급이 끊겨버리니까 이 회사는 물량 자체가 안 나오는 거죠. 그렇죠. 제가 최근에 그 부품업계 좀 돌아보니까 그런 하소연들을 엄청나게 지금 하고들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자금 여력이 있는 대기업 완성차 업체보다는 부품 업계가 훨씬 더 지금 중요한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밑에 우리가 부품업계가 한번 무너지면 이걸 다시 세우는 게 어려워요. 그렇죠. 네, 다 문 닫아 버리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 부품 업계는 어떻게 해서든 뭐 베트남이나 이렇게 해서 원가 절감할 수 있는 곳으로 가서 버티고 버텨서 영업이익률 1% 3% 내고 있는 건데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예. 그러면 미국이 이렇게 관세로 부담을 주면 우리는 그래 현지 생산 늘리기도 하지만 네. 우린 가만히 있어야 되냐. 그렇다고 우리가 뭐 상대적으로 뭐 관세 가지고 뭘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만의 방식을 좀 찾아보자라는 게 동남아 시장이에요. 새로운 시장으로 가자. 그렇죠. 그러니까 동남아가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인구가
많이 늘고 수억 있으니. 명으로 막 늘고 있고 네. 젊은 경제 인구가 늘고 있잖아요. 그렇죠. 막 발전하고 있고. 예. 동남아 전체 자동차 시장이 약 한 2030년 정도 되면 아세안 연합 10개국 기준으로 대략 한 600만 대, 700만 대까지 커요. 지금은 대략 어느 정도나 지금 한 250만 대, 300만 대 정도 수준인데 한 2배 이상 거의 2배 이상 크니까. 크단 말이죠. 예.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쪽이 과거에 다 일본차가 점유하던 나라예요. 아, 그러니까 이쪽이 시장이 커지고 네. 기존에 일본차가 있는 건 우리가 충분히 경쟁이 가능한 제품력을 갖고 있으니 그러면 미국의 대체 시장으로 동남아를 집중 공략하자. 아하. 그러니까 요 작전이 되면 우리 부품업계도 같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충분히 해소가 되지 않겠나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거죠. 그쪽에서 근데 경쟁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뭐 일본 네. 차는 뭐 가만히 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 차도 저렴한 모델 그쪽에다 많이 팔려고 하고 예, 예. 좀 네. 통할까요? 동남아에서 가장 큰 관건은 일본 차를 우려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동남아도 전동화가 빠른 지역 중에 하나인데 전기차. 이미 중국이 일부 나라는 전기차의 점유율이 50%가 넘어요. 그러니까 동남아 시장을 과거에는 일본 차랑 경쟁해서 어느 정도 따라가거나 이기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지금 대체 시장으로 들어갈 때는 일본 차와의 경쟁도 경쟁이고 중국하고 경쟁해야 돼. 더 저렴한 전기차랑. 그렇죠.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하나의 큰 경쟁사가 하나 또 생긴 거죠. 사실 그 동남아 시장에서는 우리도 동남아 전용 모델 소형차 저렴한 거 위주로 팔면서 경쟁력을 쌓아 나가야 되는데 그렇죠. 거기에 더 더 저렴한 싸게 들어오는 중국 네, 차들이 중국이 이미 전기차 시장을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으니 우리로서는 이제 동남아 시장도 갑자기 바뀌는 건 아니기 때문에 기존의 내연기관, 그다음에 하이브리드, 전기 자동차 이런 플라인업 가지고 최대한 대체 시장으로서로 시장 점유율을 늘려가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 대체 시장도 그냥 무주공사는 아니고 아니죠. 거기 가서도 엄청나게 치열한 경쟁을 펼쳐야 하는 그렇죠. 쉬운 세상이 없습니다. 그럼요, 그럼요. 그 오현종 님이 인도로 갑시다. 네. 이렇게 또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인도도 좋은 아이디어인데, 인구가 많으니까. 근데 인도는 예. 완성차 수출을 못 해요. 인도가 완성차 수출 관세가 100%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인도 가려면 100% 관세 내고 들어가야 돼요. 거의 3천만 원짜리를 6천만 원에 그렇죠. 팔아야 하는. 왜냐하면 죄송합니다. 인도는 워낙 시장이 크기 때문에 인도 정부 자체가 아예 해외에서 완성차 들어오는 거를 관세로 막아놔 버렸어요. 우리 땅에서 지어라. 거기도 똑같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현대자동차가 인도 현지에다가 공장을 공장을 현지에서 상장하고 하는 거예요. 거기 이제 자회사 하나를 인도에서 상장을 했죠. 네.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도 인도에다가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인도 관세 그거 없애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관세는 사실 이제 인도의 관세 앞에서는 애교인 편이죠. 10% 25%는. 근데 인도마저도 사실은 이제 미국도 어떻게 못하는 시장인가 봐요. 그렇죠. 왜냐하면 인도가 지금 거의 중국만큼 앞으로 클 거라고 예상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관점에서는 인도의 시장 점유율을 미국 기업들이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싶겠죠. 그런데 미국 기업들이 인도에서 생산하다가 다시 밖으로 나왔거든요. 철수하고. 왜요? 그 공장을 현대차가 인수한 거예요. 인도에서 잘 어떻게 안 통합니까? 외제차 메이커. 작은 차가 통하지 큰 차가 안 통해요. 아직 소비력이 좀 낮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들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뭐 아토스 예. 이런 작은 차들. 경차 모델들. 네, 그래서 인도에서 가장 인기 좋은 회사가 일본의 스즈키예요. 스즈키가 경차 잘 만들거든요. 작은 차. 그래서 합작해서 마루티 스즈키라는 회사가 인도에서 점유율을 많이 갈 수 있는 게 바로 작은 차들입니다. 근데 작은 차가 점점점 이제 소득이 늘어나면 커지겠죠. 그렇죠. 그쪽을 지금 우리나라 업체도 바라보고 있는데 완성차 수출하기는 어려워서 네. 인도를 제외한 동남아를 보는 거예요. 완성차 수출은 어렵고 그 완성차를 수출하려면 차라리 동남아 쪽이 조금 더 수월하고 그렇죠. 인도에서 하려면 아예 제조까지 인도에서 해야 하는데 그렇죠. 소비력이나 또 이런 거 올라오긴 또 시장이 좀 시간은 걸릴 것 같고. 근데 또 인도 내에서도 경쟁은 치열할 거고. 인도 자체 자동차 메이커들도 있잖아요. 그럼요. 타타도 있고 뭐 많이 있죠. 마힌드라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인기가 좋아요. 우리나라 차들이 현지 전략 모델을 많이 내놓거든요. 아하.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그 인도 가면 이제 오토릭샤라고 동남아 가시면 툭툭이라고 많이 타시죠. 택시처럼. 네네. 네.
그런 고에 준할 만한 작은 차도 내놓고 소형차 시장이 크니까 그래서 현지 전략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격차라기보다는 그쪽에서 많이 해도 아마 우리나라 부품 업체들도 수출이 아니라 현지 가서 공장을 지어서 공급을 해야 되는 네.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중국 차는 인도에서 어떻게 많이 안 팔립니까? 그쪽은 조금 예민하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예. 관세가 100%라고. 그러니까 중국에서 오는 것도 관세 100%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저렴해도 인도로 넘어오면 인도 생산한 모델보다 가격 경쟁력이 없어요. 결국 인도에서 생산해야만 하는 시장. 그래서 이제 예전에 테슬라가 인도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완성차가 100%니까 네네, 인도에서 그런 그렇죠. 얘기를 했죠. 네가 만약에 인도에 공장을 지으면 네. 완성차 100% 관세를 투자를 한다는 조건으로 내가 15%까지 낮춰줄게. 니네만. 아하. 그러니까 투자해라. 근데 이제 안 했죠. 아직 인도에서 그 비싼 전기차가 그렇죠. 팔리기에는 좀 국내 현안으로 좀 더 들어올게요. 네네. 아까 그 중국 전기차가 어떤 동남아 국가에서는 뭐 시장 점유율 50%까지 차지하고 있다. 네. 중국 전기차가 상당히 걱정입니다. 퀄리티도 올라오고 있고. 근데 우리 시장에도 지금 막 들어오고 있잖아요. 특히 한국에 이제 들어왔죠. 비아디가 들어왔고, 근데 아직 판매는 없다 하고요. 출고가 안 된 거죠. 예. 사전 계약은 받았는데 보조금 확정이 안 돼서 출고가 안 되는 거고 그럼 보조금 확정이 왜 안 됐냐?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정부 절차가 있는데 네. 연비 그 지원 대상의 고시에도 차종이 올라가야 되고 네. 그다음에 보조금 확정되기 위한 여러 가지 서류 과정들이 있는데 듣기로는 거의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고시만 바뀌는 마지막 과정이 있는 거고 고시의 차종 이름이 올라가면 그때부터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돼서 이제 출고가 돼야 우리나라는 보조금 지급 기준이 출고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차가 출고가 될 때 보조금이 나갑니다. 고객이 인도받아야. 그렇죠. 그러니까 출고되는 시점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마 이달 말 안에 되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BYD 코리아 측의 기대를 하더군요. 근데 그 BYD가 우리나라 중고차 시장도 진출한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시장에 진출한다기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기 자동차가 가장 그 소비자들에게 불편을 주는 것. 그러니까 구매자의 이용 만족도는 대단히 높으나 불만족스러운 게 하나가 뭐냐면 잔존 가치예요. 중고차 가치. 네네네. 그러면 중고 자동차를 전기차로 구매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네. 잔존 가치가 올라가고 그렇죠. 적으면 없을 텐데 전기 자동차는 대부분 새 차 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잔존 가치가 잘 안 나와요. 네. 근데 잔존 가치가 안 나오면 자동차 회사들이 잔존 가치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려는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중고차를 매입을 해줘야 돼요. 아하, 가격을 좀 받침. 그렇죠. 본인들이 쏟아져 나오는 중고차를 매입을 해줘야 네. 잔존 가치가 시장에서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그런 측면으로 중고차 사업에 진출하는 게 1차적인 목표고 그러니까 두 번째는 그렇게 매입한 중고차를 어디선가 추가로 활용하고 싶겠죠. 네. 그거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렌탈 리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대여사업법에는 렌탈 리스를 중고차 쓰는 건 어려워요. 아, 법상. 왜냐하면 대여 렌탈 기간은 새 차 출고 후 4년입니다. 차량인 기준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4년 이하만 아하. 렌탈이나 중고로 리스로 쓸 수가 있고 거의 신차나 4년 이내 그렇죠. 차종만. 그러니까 중고를 매입할 때 4년 지난 걸 매입하면 그 어차피 그걸로 못 쓴다. 리스나 렌탈 쪽을 할 수가 없고 그러면 이제 거기에다가 할부를 붙여서 다시 중고차로 재판매하든가 아니면 이런 방법이 있겠죠. 동남아로 수출하는 방법. 네. 근데 동남아 수출하려면 그것도 약간 허들이 있긴 해요. 네. 무슨 허들이냐면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전 세계 똑같은 충전 방식을 씁니다. 네. 포트가 똑같아요. 네. 근데 동남아는 달라요. 그래요. 네. 현지 규정 때문에요? 각자 쓰는 방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예전에 그 아이폰하고 갤럭시하고 핀 다르듯이 지금도 전기차 그래요. 테슬라 방식, 중국의 GVT 방식, 미국의 CCS1, 우리가 CCS1. 또 우리 같은 CCS인데 유럽은 또 달라요. 그러니까 동남아 나갈 때는 그 포트를 바꿔야 되는데 네. 소켓을 안 바꾸고 내보내면 아답터를 줘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방법들도 충분히 고민해 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조금씩 또 현지의 그 사정이 또 다르니까요. 근데 이제 중국차가 국내에서 과연 통할 것인가 이것도 봐야 되는데 약간 국민 여론상 중국차를 산다라는 분들은 또 많이들은 안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가격적으로 보면 굉장히 또 큰 차이가 있고 나중엔 좀 어떻게 될까요?
그 어느 시장이나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처음에 1986년도 뭐 7년도 그때 이제 미국 시장 80년대 네. 들어갔을 때 미국에서 한국 차는 그냥 싼 차. 저기 뭐 소득 아주 적은 그런 사람들이 그냥 어쩌다가 돈 없을 때 타는 차. 90년대 심지어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한국차가 미국에서 조롱을 좀 많이 당했었죠. 그렇죠. 오락 네. 프로그램 이런 데서도. 네. 예. 그러니까 그런 관점이 여전히 우리나라 시장에는 소비자들 마음속에는 중국 차를 바라보는 시각이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존재하는데 근데 그 이후로 우리나라 차가 많이 미국에서 좋아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 관건은 뭐냐면 어떻게 한국 소비자들이 중국 전기차에 관심을 끌게 할 거냐. 일단 관심을 끌어야 되잖아요. 네, 네, 네. 그건 가격밖에 없어요. 음. 그러니까 가격으로 관심을 끌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가격 관심 끌었으면 이 차를 어떻게든 경험을 시키려고 할 거예요. 근데 가격이 싼데 경험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차가 괜찮아? 라는 인식이 퍼지기 시작하면 아하. 그걸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진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지금은 어려울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한국의 소비자들이 전기차는 중국이 상당히 괜찮아라고 하는 거를 이제 본인들이 어떻게 그 해당 기업이 어떻게 시장에서 검증을 받아 나가느냐가 관건이니까 지금은 최대한 많이 경험시키는 쪽으로 갈 거예요. 결국은 그걸 또 소비자들이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할 테고요. 경험시키는 방법은 다양한데 일단은 가격으로. 택시도 충분히 있을 거예요. 오. 그 우리 저 이대호 앵커가 택시 탈 때 예. 이거 현대차 이거 기아차야 구분하고 탑니까? 아니죠. 일단 잡히는 대로. 그렇죠. 택시는 승객이기 때문에 이용만 하면 되거든요. 예, 예. 그러면 택시 사업자 입장에서는 국산 전기차라 싸네. 그럼 내가 택시로 한번 써볼까? 그죠? 그쵸. 택시는 경제적으로 접근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용자가 탑승해가지고 이거 중국 전기차 보니까 뭐 괜찮네. 또 이런 평가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채널들을 많이 확보하려고 하는 거죠. 야, 근데 또 그 국내에서 택시 많이 판매하는 또 국내 완성차 업계에서는 또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당연히 거고. 긴장을 그 하겠죠. 시장도 그러니까 뭐 큰데. 택시 아니면 리스 또는 렌탈 이게 다 동일한 그 경험의 접점 시장으로 보는 거니까 자꾸 이제 언론에서 흘러나온 얘기가 자꾸 뭐 리스나 렌터카 얘기 나오는 게 그 예. 접점을 확대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고리여서 그래요. 전략적으로 그 경험의 고리를 하나 둘씩 이제 중국 업체들이 잡아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거기에 이제 국내 소비자들이 제품에 대해서 초기에 타보고 또는 네. 경험해보고 역시 아직 멀었어라고 하면 한국 정착 시간은 길어지는 거고 소비자 시장에서 괜찮아라고 하면 생각보다 당겨질 수 있는 거고 여기에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국가 간의 감정이 예. 어떤 변수가 될 것이냐인데 보통 가격이 올라가는 그러니까 고가의 내구 소비재를 살 때 사실은 그런 감정들이 들어가는 개입 정도가 네. 조금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고가로 갈수록.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과 일본이 갈등을 한다 그러면 일본차 판매가 떨어지냐? 네. 약간 영향은 받지만 네. 금방 회복됩니다. 왜냐하면 그 몇천만 원짜리 자동차를 살 때의 나의 판단은 내가 이걸 얼마나 사가지고 경제적으로 오래 탈까라는 본인의 어떤 판단이죠. 판단이 더 많이 개입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조금 기대하는 측면이 있는 거죠. 또 하나 그 캐즘 현상이라고 해서 일시적인 그 수요 정체 꽤 오래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얼마나 더 이어질까요? 아니 조건이 이제 좀 저한테 어떻게 캐즘이라고 바뀔까요? 말씀하시니까 네. 저는 지금까지 줄기차게 캐즘이라고 주장하지 않은 사람이어가지고 과거에 2021년, 22년도가 네. 과열 성장이었던 거지. 그게 이게 캐즘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원래 전기 자동차는 2013년도부터 예측할 때 해마다 10에서 15% 많으면 20% 점진적 성장을 예상을 했던 거예요. 네. 이제 그러다가 뭐 기후 변화 얘기 나오고 갑자기 전 세계적으로 이제 환경 쪽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2021년, 22년도에 급격하게 과열 현상이 나타났던 거고 그 과열 현상의 대표적인 국가가 한국이었어요. 저금리 시절에 좀 미래 수요도 같이 이제 땡겨왔던 게 있고. 근데 그게 다시 떨어졌는데 작년 대비 그러니까 2024년이죠. 네. 2023년 대비 21% 성장을 했으니까 원래 맞는 거로 되돌아온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앞으로 그 수준에서 해마다 성장을 하게 될 가능성이 더 높은 거죠. 테슬라 이야기도 좀 해보죠. 네. 테슬라를 타시는 분들도 많고 테슬라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또 이제 예민하기는 한데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테슬라 점유율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죠. 그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예. 하나는 테슬라 이외의 경쟁사가 많아진 것. 경쟁사가 많아지면 아무래도 한전된 시장을 가지고 서로 쪼개서 가져가는 상황에서 그만큼 조금 이룰 수 있겠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품이 너무 노후화됐어요. 그렇게 모델이.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품이 너무 노후화됐다라는 것도 있고, 옛날 모델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일단은 너무 이렇게 그 최고 경영자가 그렇죠. 민족 정서와 감정에 반하는 그런 정치적 발언들을 많이 하시니 여기에 따른 반발 심리가 작용돼서 나 안 살래라고 하는 경향이 같이 복합적으로 가입돼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하시는 분들은, 저는 주식 안 하니까 올라야 되는 게 좋은 거잖아요. 주식하시는 분들은. 네.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분들은 그렇게 판매가 떨어져도 괜찮아. 여기에는 언젠가는 로봇택시가 있어. 응? 여기 뭐 자율주행은 최고야. 그런 믿음감을 가지고 여전히 투자를 하시는 거죠. 근데 앞에서도 말씀하신 그 경쟁 업체들의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하루 전에도 테슬라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BYD가, 중국의 BYD가 5분 충전해서 400km를 달릴 수 있는 그 기술을 공개했거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이게 전기 자동차는 크게 세 가지 축으로 발전을 해요. 네. 그러니까 하나는 제가 제품적인 측면으로 말씀드리면 한 번 충전해서 얼마나 멀리 갈까. 그런데 멀리 가는 거는 배터리를 키우면 되는데 네. 배터리를 줄이면서 멀리 갈까. 요게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 하나 발전하는 거고, 네. 또 하나는 한 번 충전할 때 얼마나 빨리 당겨줄까. 시간을. 충전 시간. 예. 그다음에 제품적인 측면에서 얼마나 똑똑하게 A에서 B까지 갈 수 있게 만들까. 요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AI 기반인 거죠. 자율주행. 예.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지금 각각의 분야별로 경쟁을 하고 있는데, 중국은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하면서 지금 자신감을 내시는 건 뭐냐면, 배터리 쪽에서 상당 부분 생산이나 기술 노하우가 있다 보니까 배터리가 받쳐주지 않으면 충전도 빨리 못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런 거잖아요. 야구 선수한테 투수가 5분 안에 공을 100개 던지시오. 안 되죠. 아니, 던질 수 있죠. 엄청나게 빨리 던지면 되죠. 대충 그냥 코앞에다가. 예. 그렇죠. 그게 이제 초고속 충전이에요. 초급속 충전. 네네네. 근데 20분 안에 100개 던지세요. 그럼 뭐 여유 있게 던질 수 있잖아요. 네. 그 차이인데 중국은 그렇게 가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기술적으로는 5분 안에 충전 가능한 기술이 다 개발돼 있습니다. 네. 문제는 뭐냐면 이걸 누가 상용화를 하느냐예요. 그러려면 충전기가 깔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BYD가 작정한 건 뭐냐면 그런 초급속 충전기를 중국 내 4,000기를 직접 설치하겠다. 그 기계도 다 바꿔야 되는 그렇죠. 건데. 충전기를 바꿔야 돼. 용량을 높여야 되니까. 투수를 바꿔야 되잖아요. 예. 빨리 던지는 투수로. 근데 중국에는 그런 투수 많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직접 하겠다라고 하니까 그게 뭐 테슬라하고 비교가 되는데, 사실은 그거 가지고 비교될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떤 걸로 비교를 해야 됩니까? 충전은 위치가 중요해요. 충전소 위치. 예. 그 위치적인 측면에서는 뭐 중국 이외의 나라에서는 테슬라가 강점이 있죠. 왜냐하면 전기차를 초기에 보급한 제조사가 뭘 많이 알고 있냐면 어디에 전기차가 운행이 많이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데이터를. 그러니까 그 주변에다가 딱 설치를 해주면 이용률이 높아서 사람들이 그쪽 충전기를 많이 이용하게 되죠. 결국은 초초 혹은 초초초 급속 충전기를 누가 먼저 상용화하느냐. 이게 그러니까 또 포인트가 충전기를 얼마나 많이 설치하느냐. 하느냐. 예. 그 비싸거든요. 그렇죠. 예. 또 하나가 세계 1위 배터리 업체도 중국 기업이죠. 링더스다이, CATL, 네. 링더스다이라고 하는 이제 CATL인데 여기가 지난해 순이익이 우리 돈으로 10조 원을 넘었는데 네. 거의 절반 5조 원을 현금 배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게 하고도 R&D 비용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 돈 많이 벌고 있고 많이 남기고 있고 많이 쓸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만큼 예. 실제 제조하는 원가 비용은 저렴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요? 그잖아요. 저렴하고 그 저렴하게 만들어 가지고 완성차 회사에 공급할 때 네. 상당히 마진 높여서 공급한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럼 이익이 늘어나잖아요. 예. 우리가 당연한 생각으로. 그러니까 이 얘기는 역으로 따지면 배터리의 원가는 앞으로 충분히 더 떨어질 수 있는 여지도 충분하다. 이걸 확대 해석하면
전기차 가격도 앞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너무 대비가 되는 한 장면이 CATL 중국의 닝더스다이는 돈을 너무 많이 벌어서 현금 매당을 5조 원 이상 한다고 하고 우리나라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돈이 없어서 최근에 유상증자 한다고 주주들에게 돈을 좀 더 투자해 주세요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장면은 왜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같이 샀을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CATL은 광산부터 다 자기네들이 살 수 있는 모든 거를 갖춘 거고 네. 삼성 SDI는 셀 만드는 회사잖아요. 예. 그러니까 셀에 필요한 모든 걸 조달해야 되잖아요. 외부에서. 네. 근데 이제 그 중국의 뭐 BYD도 마찬가지인데 배터리 제조하는 회사들은 어지간하면 광산부터 셀 제조까지 직접 자신들이 조달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공급과 비중을 낮출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테슬라가 뭐 3% 제품에 할인을 했다 그러면 BYD가 4%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네. 배터리까지 다 하기 때문이에요. 그 공급망 가치 그렇죠. 사슬을 다 갖고 있고 있는 것과 없는 세계 것. 최대의 시장도 갖고 있고 그게 다 수직 계열화되어 있고 근데 우리 배터리 3사는 사실 그 환경이 좀 쉽지 않고 셀을 잘 만드는 거죠. 기술력은 좋은데 네. 시장 규모나 가치 사슬 측면에서 더 불리할 수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우리 배터리 기업이나 모든 회사들도 이제 뭐 광산, 원자재, 원소재 그쪽에다가 자꾸 투자를 하거나 하는 것도 이제 그 가치 사슬 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차원인 거죠. 그러네요. 최근에 그래서 그 유상증자 발표한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에 80만 원 넘었던 주가가 지금 이제 19만 원까지 거의 한 4분의 1 이하로 내려와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하여튼 이런 상황이 또 얼마나 또 개선이 되는지도 나중에 계속해서 또 지켜보고 또 계속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오늘 국민대 권용주 교수 통해서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올게요. 전 세계를 상대로 한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까지 이제 보름 정도 남은 가운데 미국 베센트 재무장관이 국가별로 다른 관세율이 부과될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특히 불공정 무역 관행을 중단한 국가는 이번 상호관세를 피해갈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달 한국의 자동차 수출액이 지난해 2월보다 17.8% 증가한 60억 7천만 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역대 2월 중 가장 높은 수출 실적입니다. 서울시가 재정비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재정비 촉진 직원의 공공기여 의무 기준을 폐지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공공기여는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익의 일부를 공공이 환수하는 제도로 현행 제도상 재정비 촉진 지구에는 개발 시 10% 이상 공공기여가 의무화돼 있었습니다. 독일 차기 정부가 추진하는 천문학적 규모의 인프라 국방 투자 계획이 현지 시각 18일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독일 연방의회는 인프라 투자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5천억 유로 약 792조 원의 특별기금을 조성하고 국내 총생산의 1%를 초과하는 국방비는 부채 한도 규정에 예외를 적용한다는 내용의 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다였습니다. 성공예감 애프터 서비스로 갑니다. 유혜진 리포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청취자분들의 질문 들어볼까요? 네, 어제 퀴즈 정답이 온누리 상품권이었는데요. 아이디 SW5356님, 저는 온누리 상품권과 지역사랑 카드를 쓰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하셨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온누리 상품권 이 차이점 많이들 물어보시죠. 네, 근데 그 이름에 사실 정답이 있어요. 지역사랑 상품권은 그 해당 지자체, 네. 행정구역 내에서 그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는 네. 지역 상품권이고 온누리 상품권은 온누리에서 쓸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국 네. 온누리에서 쓸 수 있다. 그 차이로 쉽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일단은 뭐 지류형, 모바일형 있다라는 것도 거의 네. 비슷하고요. 구매 한도는 온누리 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개인은 지류를 50만 원까지 살 수 있고 네,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최대 200만 원까지 보유 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지역사랑 상품권은 요게 이제 지자체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 보통 네. 1인당 월 70만 원까지도 구매할 수 네. 있다고 하네요.
다음 질문은요. 네, 4432님. 온누리 상품권 온라인은 사용을 못하던데 정확한 공지를 하지 않아서 불편합니다 하고 아하. 의견 보내주셨는데요. 이에 대해 1357 중소기업 통합콜센터에 문의를 해봤습니다. 온누리 상품권에는 기존의 지류 외에 카드형과 모바일형이 있었는데요. 이것이 디지털 온누리 앱으로 통합이 됐습니다. 따라서 앱을 다운받으면 사용을 할 수 있는데요. 2월까지는 사용이 불가했고 3월부터는 사용이 가능하고요. 사용이 불가했을 때에는 디지털 온누리 앱은 물론 전통시장 통통사이트 온누리페이 등으로 공지를 했다고 합니다. 네, 다음 질문은요. 이정수님, 온누리 상품권 사용하는 곳이 많아지면 좋겠어요 하셨는데 네. 자영업자가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이 되면 어떤 점이 좋은가요? 일단은 매출이 좀 늘면 좋겠죠. 이 온누리 상품권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져서 그걸 네. 들고 오시는 분이 특히 이제 가맹점을 찾아온다면 네. 매출이 좀 늘어날 일단 가능성은 생기는 거고요. 또 그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이 되면요. 공식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서 이 사업장 정보가 등록이 돼서 또 공개가 돼서 네. 간접적으로라도 가게 홍보가 될 수 네. 있다라는 점. 또 오시는 고객분들이 여기에서 온누리 상품권 사용돼요? 물어봤을 때 이게 된다라고 하면 네. 고객 만족도도 높아질 수도 있는 거고요. 물론 이게 직접적으로 얼마만큼의 효과다라고 하기는 좀 미약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또 고객분들을 위해서 또 편의성을 제공할 수도 있는 거죠. 참고로 그 수수료는 없다고 합니다. 이 자영업자가 물어야 할 수수료는 없다고 하니까요. 최소한 나쁜 거는 아니다. 그렇죠. 이렇게도 볼 수도 있는 거죠. 유혜진 리포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9시 5분을 또 다시 기약할게요. 내일부터는 따뜻해질 겁니다. 성공일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